여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충격적인 요구를 거절했다는 해외 안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보여준 단호한 태도에 서방 세계가 경악했다며 고개를 저었는데요.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호주를 버리고 한국에게 떠넘기려 했던 어마어마한 부담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자 대만과 일본마저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데 과연 한국이 거부한 충격적인 요구가 무엇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제리온 테디우스예요. 저는 태평양 안보연구소에서 거의 20년 동안 방어 전략을 분석해왔죠. 제 경력 동안 2025년 초에 펼쳐진 것만큼 미국의 전략적 사고가 극적으로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가 매일 모니터링하는 외교 채널을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고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판매를 중단했다는 거였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에 앉아있던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파워 역학의 근본적인 재편성이었어요. 이 결정에는 엘브리지 콜비의 지문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글을 광범위하게 연구했고 과도하게 확장된 세계 경찰이 아닌 집중된 지역 강국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그의 비전을 이해했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 방어하는 전략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러한 결정의 일방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유럽 수도에 있는 제 연락처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들이 보낸 메시지는 당혹감과 간신히 감춘 분노로 가득했죠. 7월 1일 백악관의 확인은 충격을 더할 뿐이었어요. 이것은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날 것 그대로의 미국 현실 정치였죠. 제 손에 든 커피잔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저는 들어오는 보고서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국방부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일본 정부는 조용히 자체 방어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었죠. 아시아 전역의 동맹국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호주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운 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죠.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번영을 누려온 한국 같은 나라들에게 이것은 실존적 위기였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뉴스피드가 깜박이고 있었어요. 나토 동맹국들의 긴급 성명,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 호주 총리의 실망스러운 연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이 혼란 속에서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콜비의 전략은 단순했어요. 미국은 더 이상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였죠. 중국의 부상에 직면하여 미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했어요.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중요하고 아시아가 유럽보다 중요하다고 말이죠. 제 동료인 김 박사가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테디우스 박사님 보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네, 봤어요. 제가 대답했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이제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했죠. 미국이 여전히 동맹국이긴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가 좁아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더 많이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난 몇 년간의 미국 정책 문서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신호는 항상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 중동에서의 점진적인 이탈, 인도-마이너스 태평양 전략에 대한 증가하는 강조.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고 결정적인 움직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도쿄, 캔버라, 마닐라에서 온 전화들이었죠. 모두가 답을 원했지만 저도 그들만큼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가 바뀌고 있었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지쳤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 도시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죠. 우리는 항상 미국의 보호에 의존해 왔어요. 이제 그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노트북에는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군사력 비교, 경제 예측, 외교적 시나리오.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해야 했어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국제 질서가 우리 눈앞에서 재편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 같은 분석가들은 이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일이었죠.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고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보다 그 기술이 더 필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정보 보고서들을 들여다보면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졌어요. 알렉산더 벨레즈 마이너스 그린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쓴 보고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그 경고의 문장이 말이에요. 2027년이라는 시간표가 제 분석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제가 추적하는 모든 지표들이 중국의 준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최근에 들려오는 시진핑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소문들은 이미 위험한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 전쟁을 시작할까요? 아니면 그의 군부 라이벌들이 그런 충돌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할까요? 저는 밤을 새우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하나하나가 전보다 더 걱정스러웠죠. 전 세계에 있던 미국의 무기들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다시 배치하는 것은 단순히 신중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단결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유럽의 동맹국들을 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제니퍼 카라바지오가 포린 어페어스에 쓴 글이 제 책상을 거쳐갔습니다. 대만 충돌에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직접적인 개입도 없고 항공모함도 위험한 곳에 보내지 않고 그저 멀리서 지원만 한다는 거였죠. 우크라이나와의 유사점이 너무나 명확했고 깊이 우려스러웠습니다. 펜타곤의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동료들의 표정에서 같은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죠.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세계 질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그들의 함대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죠. 대만 주변의 훈련이 더 자주 더 크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게임처럼 각각의 움직임이 계산되고 의도적이었어요. 저는 대만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대화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종이 위의 글자들 사이로 전해져 왔어요.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지만 거대한 이웃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운 것처럼 대만도 중국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의 준비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에서의 전쟁에 집중하느라 우리는 태평양에서의 대규모 해상 충돌에 대비하는 걸 소홀히 했어요. 지금 급하게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시간이 우리 편일까요?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들도 긴장하고 있었죠. 그들은 미국이 정말로 그들을 지킬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보여준 제한적인 지원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는 불안한 신호였어요. 저녁이 되면 저는 종종 지도를 펼쳐놓고 대만 해협을 바라봤습니다. 그 좁은 물길이 세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반도체 공장들, 민주주의의 상징,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삶이 그 작은 섬에 걸려 있었죠. 중국의 선전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강조하면서 대만의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대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와 생활 방식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어떤 이들은 대만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우크라이나처럼 간접적인 지원만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마다 결과는 암울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세계 경제는 즉시 마비될 것입니다.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이 멈출 수도 있었죠.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의료 장비까지 모든 것이 대만의 칩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경제적 영향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만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질서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었어요.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이 용기를 얻어 자신들의 영토 야심을 추구할 것이 분명했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저는 역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1930년대의 유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때도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의 도전 앞에서 주저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죠.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만 문제는 단순한 지정학적 퍼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힘이 정의를 결정하는 세계일까요? 아니면 작은 민주주의 국가도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세계일까요? 제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2027년이 다가올수록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고 있었죠. 준비할 시간은 지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제 위치에서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일본의 반응이었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놀랍게도 대만 방어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펜타곤이 일본에게 잠재적인 대만 사태를 위해
남서부 섬들에 병참 지원 부대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도쿄의 거절은 제가 수년간 연구해온 동맹 구조에 충격파를 보냈어요. 대만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일본 대중의 반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만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지만 가슴 아팠죠. 저는 그들의 언론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자주 국방 감정이 급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대만 시민의 70%가 싸울 의향이 있다고 선언했어요. 그들의 결의와 절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놀라운 수치였죠. 하지만 제 관심을 진정으로 끈 것은 대만 군사계획가들로부터 나오는 전략적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율된 지역적 대응을 구상했어요. 미국의 공군력, 일본의 해군력,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의 상륙군을 격퇴할 지상군 요소로서 한국의 육군을 상정했죠. 이런 가정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북한이라는 자체적인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서울은 DMZ에서 불과 35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대만 해협에서 싸우기 위해 한반도를 떠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죠. 하지만 절망적인 시기는 절망적인 희망을 낳는 법이더군요. 대만 관리들은 한국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같은 권위주의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로서 연대감을 느낄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들은 1950년대 한국전쟁 때 대만이 제공했던 지원을 상기시키려 했고 현재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호소는 한국의 전략적 현실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었어요. 한국의 안보 계산은 단순했죠. 북한이 먼저였고 나머지는 모두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대만 시나리오도 이 기본적인 방정식을 바꿀 수 없었어요. 더 넓은 지역적 그림도 복잡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죠. 싱가포르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호주만이 명확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지리적 거리가 즉각적인 군사적 기여를 제한했어요. 제가 분석을 깊이 파고들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아시아의 동맹 구조는 유럽의 NATO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집단 방위에 대한 자동적인 약속은 없었고 명확한 지휘 구조도 없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공통의 위협 인식도 없었죠. 각국은 중국을 다르게 봤어요. 일부에게는 실존적 위협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제 파트너였으며 또 다른 이들에게는 둘 다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조율된 대응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한편 중국은 이런 분열을 능숙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의 외교관들은 지역 전체를 누비며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축적인 위협을 혼합해서 제시했어요. 메시지는 분명했죠. 대만은 중국의 내정 문제이며 간섭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또한 사이버 영역에서 흥미로운 발전을 관찰했어요. 중국의 해커들이 대만의 중요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빈도가 증가했고 동시에 지역 전체의 미군 시설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어요. 잠재적인 갈등을 위한 전장 준비였죠. 경제적 압력도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조용히 시작했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어려운 입장에 놓였어요. 일부는 대만에서 조용히 철수했고 다른 이들은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가 전통적인 군사 갈등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대결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는 영향력, 경제적 지렛대, 그리고 전략적 인내 게임이었습니다. 중국은 긴 게임을 하고 있었고 시간이 자신들 편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대만 내부에서는 긴장이 뚜렷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군사 준비 태세가 강화되는 것을 모니터링했어요. 예비군 훈련 증가, 민방위 훈련, 비상물자 비축 등이었죠. 하지만 이런 준비 아래에는 고립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다라는 정서가 대만 담론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국제적 지지에 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만인들은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이런 깨달음은 대만 사회 내에서 흥미로운 역학을 낳았습니다. 일부는 더 강한 저항을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중국과의 타협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스펙트럼이 양극화되었고 중간지대는 점점 줄어들었죠. 지역 전체의 파급 효과를 계속 분석하면서 저는 우리가 아시아 안보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재편성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냉전 시대의 오래된 확실성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지는 여전히 불확실했어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대만 문제의 해결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향후 수십 년간 아시아를 형성할 것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모든 국가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가치와 이익, 동맹과 자율성, 원칙과 실용주의 사이에서 말이죠. 제 분석이 깊어질수록 이런 선택들이 단순한 지정학적 계산 이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것들은 아시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벌써 몇 년째였어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일하면서 저는 대만의 기대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죠. 60만 명의 한국군이 대만을 지키러 가야 한다는 제안은 전략적으로도 문제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브리핑 회의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한국 관계자들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런 시나리오들을 거부했죠.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라는 말이 자주 나왔어요. 북한의 위협이 있고 이제는 러시아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 여유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린치핀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부르는 명칭이었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전략적 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군사적 모험을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청와대 근처 카페에서 한국군 대령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제안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야 합니까? 한국 대중들의 반응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온라인 포럼들은 대만의 제안에 대한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상륙작전에서 지상군은 모든 군종 중에서 가장 높은 사상률을 기록한다. 왜 우리가 자원에서 이런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 저는 매일 아침 남산을 바라보며 출근했어요.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남산타워가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제가 다루는 문서들은 점점 더 무거운 요구사항들로 가득했습니다. NATO 관계자들의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들은 한국을 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로 보고 있었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달라, 대만의 미사일을 지원해달라, 끝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런 요구들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한 한국 외교관이 조용히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의 경찰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저는 종종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죠. 하지만 제가 다루는 보고서들은 이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대만에서 온 동료가 물었어요. 한국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나요? 같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부담을 지고 있어요. 휴전선에서 매일 긴장 속에 살고 있는 나라에게 또 다른 전쟁터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요. 압박은 계속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브뤼셀에서는 무기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죠. 도쿄에서는 한국이 지역 안보에 더 기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입장도 이해했어요. 분단국가로서 70년을 살아온 나라,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나라가 왜 다른 나라의 갈등에 개입해야 할까요?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저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남북한 군인들이 몇 미터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 긴장된 대치가 한국의 현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태평양 건너 다른 섬나라를 위해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 신문의 사설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한국은 세계의 무기 공급처가 아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이 딜레마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책임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안보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안보를 먼저 지키는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날 때마다 저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린치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어요. 그 역할은 모든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밤이 되면 서울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났어요. 이 도시의 번영은 평화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신중함과 자제를 통해 유지되고 있었죠. 한국이 대만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현명함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용감한 선택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한국은 그 선택을 했고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2025년이 깊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전략적 계산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콜비 독트린이 실행되면서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방향 전환 자체는 원칙적으로 틀리지 않았어요. 중국은 분명히 세계 질서에 대한 장기적으로 더 큰 위협이었죠. 하지만 실행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버리고 동맹을 거래 관계처럼 취급함으로써 미국은 수십 년간 강대국 간 충돌을 막아온 다자간 체제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워게임을 조직했습니다. 다양한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모델링했죠. 모든 시뮬레이션은 대만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을 확인해 주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와 기갑 사단들이 중국의 상륙군에 대해 매우 효과적일 거라는 거였죠. 하지만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핵 문제는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어요. 러시아의 위협이 핵 협박을 일상화시켰고 중국의 핵무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죠. 어두운 순간들에는 우리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수 있는 충돌을 향해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크탱크에서의 저의 역할은 정책 이반자들에게 냉정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경우 제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워싱턴에서는 콜비 독트린이 새로운 복음이 되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순진하거나 심지어 비애국적인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한 고위 전략가가 비공식 대화를 원한다는 거였죠. 트랙 2 외교라고 불리는 정부 관료가 아닌 전문가들 간의 만남이었어요. 위험했지만 상대방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만남은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중국 측은 미국의 전략 전환을 기회이자 위협으로 보고 있었죠. 그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의 신뢰성을 손상시켰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미국이 태평양에 집중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당신들은 제로섬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중국 전략가가 말했죠. 하지만 21세기에는 모두가 질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의 말에는 진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냉전을 향해 가고 있었고 이번에는 훨씬 더 복잡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냉전이었죠. 경제적 상호의존성, 기후변화, 핵확산 이 모든 것이 과거와는 다른 방정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상호학 증파계를 넘어서 21세기 억지력의 재고였죠. 핵심 논점은 간단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력 균형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는 거였어요. 보고서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중국의 선전에 넘어갔다고 비난했죠. 다른 이들은 제가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옹호했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반응은 무관심이었습니다.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이미 마음을 정했고 새로운 정보나 관점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대만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정치인들이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미국의 지원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독자적인 억지력을 구축하려 했어요. 일부는 심지어 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우려했던 연쇄 반응이었어요. 미국의 신뢰성이 의심받으면서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이는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독자적인 능력을 키우고 있었죠. 방위비를 GDP의 2%로 늘리고 반격 능력을 개발하며 심지어 핵잠수함 건조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93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한 일본 관료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올바른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편이 무엇인지는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각자가 자신만의 정의와 질서를 추구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 끼인 중간 국가들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어요. 저는 시나리오 플래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관리된 경쟁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피하면서도 각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글쎄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랜 멘토와 저녁을 먹었어요. 그는 냉전 시대를 경험한 노련한 외교관이었죠.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양측 모두 물러설 줄 알았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의 우려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과거보다 덜 현명해진 걸까요? 아니면 세계가 너무 복잡해져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된 걸까요? 전략적 계산은 계속되었습니다. 숫자 확률, 시나리오, 모든 것이 종이 위에서는 논리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항상 더 혼란스럽고 더 인간적이며 더 예측 불가능했죠. 2025년이 저물어가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었어요. 앞으로 몇 년간의 선택이 수십 년의 미래를 결정할 거였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무게를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면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평화롭고 번영하는 도시였죠. 하지만 역사는 그런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전략적 계산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모든 계산은 그저 재앙으로 가는 길을 포장하는 것에 불과할 거였어요.
2025년 중반 제가 이 분석을 쓰고 있는 지금 미래는 여전히 답답할 정도로 불투명했어요. 태평양에서 미국이 보여주는 집중적인 억제 전략이 중국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 약점을 감지한 적들이 기회주의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밤잠 못 들게 하는 건 단순히 전쟁 가능성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죠.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들, 일본의 마지못한 반응들, 대만의 절박한 계획들, 압박받는 한국의 입장, 이 모든 것이 전례 없는 긴장 속에 있는 동맹체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다음 전쟁이 아닌 지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대만 분쟁이 우크라이나와 비슷할 거라는 가정, 원거리 지원, 대리전, 통제된 확전, 위험할 정도로 순진할 수 있었죠. 모든 당사국들의 지리적 근접성, 관련된 핵 능력, 걸려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이 모든 것이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나선형으로 치닫는 갈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어요. 이런 논의들이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들이 이런 시나리오들과 공개적으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 오판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 투명성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죠. 핵심은 지혜가 좁은 국가 이익을 이길 수 있을지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평생을 바쳤지만 모든 전략적 계산 뒤에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죠. 바로 그들을 위해 우리는 원칙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을 유지하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피하려는 바로 그 갈등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침략을 억제하는 길 말이에요. 동아시아의 안보 미래 이야기는 아직도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안보연구소에서 제 위치에서 저는 계속해서 분석하고 조언하고 옹호할 것이었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도 섬세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해결책을 위해서요.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고 실수할 여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작았습니다. 제가 연구실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우리의 선택이 그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는 것이었죠.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도전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각자의 이익만 추구하다가는 모두가 잃을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역사는 항상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인간의 지혜가 빛을 발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아니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대가는 너무나 끔찍했으니까요. 제 손에 들린 보고서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시나리오와 예측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거기 없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지와 지혜였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믿었죠. 내일은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죠. 제리온 타데우스로서 저는 계속해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었어요. 분석하고 조언하고 무엇보다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말이죠.